중앙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도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그 세도정치에 대해서 복습하고 오늘 새로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정치란 1800년에서 1863년 3대 60년 동안 세도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여 국정을 운영하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라는 순조, 헌종, 철종 세 번의 왕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세도 가문 하면 떠오르는 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숭렴 청정을 하던 외척 가문인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외척 가문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외척 가문, 즉 세도 가문에게 잘 보이면, 즉 줄타기를 하거나 부정 청탁을 하거나 하면 관직을 살 수 있어요. 매관매직. 그리고 과거 시험 부정도 일어났다. 여기 오타예요. 부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도 가문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들이 자신이 세도 가문에게 준 돈만큼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어가게 되는데 그 세금 제도가 흔들린다라는 말 바로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삼정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금이 몇 개? 3개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 세 가지 세금, 전정, 군정, 환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농민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봉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한 영화의 포스터에 본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참지 않고 어떻게 봉기를 일으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수탈당한 백성들은 삶이 매우 고단하고 힘듭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 이 당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조선에서 못 살겠다. 이 나라 못 살아. 갈아봐야겠어. 들들 갈아버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농민들은 진정한 헬조선 탈출을 위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농민들은 굶어 죽나 반항해 죽나 어차피 죽을 바에는 반항해보겠다 라고 하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도정치 시기에 일어난 농민봉기가 2개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농민봉기를 본 다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홍경래의 난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영상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4가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홍경래의 고향은 어디인가? 홍경래의 고향이 왜 차별받는가? 홍경래가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봉기는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4가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가지 답 찾아보았나요? 자, 영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홍경래가 농민봉기를 일으킨 배경, 즉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홍경래는 양반으로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계속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내 능력이 부족해서 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차라리 나은데 가뜩이나 자신의 고향인 평안도는 차별받고 있어서 과거 시험에서 많이 뽑지도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시험이 능력 있는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세도 가문의 줄을 잘 서고 돈이 많아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합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차별 플러스 왜 나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가 이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였겠죠. 그리고 홍경래가 살던 시기는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이 무고한 백성들에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도 정권의 수탈을 참지 못해 홍경래가 자신의 고향인 평안도를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 2가지,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지역의 차별,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름 홍경래는 이 평안도의 중심성인 정주성을 중심으로 잘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국가에서 보낸 군대에 의해 진압되게 되고 지도자였던 홍경래 역시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면서 홍경래의 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을 잘 표현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 드라마인데 박보검과 김유정이 나왔던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친구들 있나요? 물론 드라마라 허구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김유정이 홍경래의 딸 홍라운으로 나온다고 해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 혹은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 한번 네이버 클립으로 찾아보면서 아, 이 시기가 바로 이 세도 정권 시기구나 라는 거 같이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홍경래가 죽으면서 봉기는 실패했지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어떤 의미가 크냐? 이후 약 50년 동안 전국의 다양한 봉기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세도정치 시기 농민봉기의 시발점, 즉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이후 50년이 지난 뒤 전국적으로 봉기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해의 이름을 따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이 역시 먼저 영상을 본 다음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을 보기 전 집중 포인트 3가지 있어요.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난 임술년은 어느 왕 때인가? 두 번째, 임술농민봉기의 시작을 유발한 탐관오리의 이름은 무엇인가? 세 번째, 임술농민봉기가 시작한 도시는 어디인가? 이렇게 3가지 영상에서 살펴본 다음에 같이 내용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잘 살펴보았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줄글로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크게 배경, 전개, 결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진주목에는 4만여석의 환곡이 있었는데 수령과 향리가 이를 다 빼먹어 한 톨의 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진주목사 홍병언은 이를 채우기 위해 토지 1결당 6냥 5전을 거두기로 하였다. 또한 진주지방에는 경상 우병영이 있었는데 경상 우병상 백낙신도 불법 횡령으로 없어진 우병영의 환곡 부족분을 약 6만 냥을 집집마다 나누어 물리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삼정의 물란은 환곡의 폐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경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어디에서 일어나냐? 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탐관오리 이름 백낙신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들이 빼먹은 쌀을 백성들에게 물리니 백성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나는 참을 수 없다. 분노가 극에 달한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월 14일 마침내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 이후 2월 17일까지 유계춘, 이계열, 이명윤의 주도하에 농민들은 여기 향회를 개최하여 부당한 조세 징수에 항의하고 철시를 감행하였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까지만 해도 비폭력적이에요. 일단 비폭력적으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만 세금 걷어라, 그만 세금 걷어라 이렇게 비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유계춘의 지도하에 관할을 점검한 농민들이 아전을 죽이고 목사와 병사를 추궁하였다. 즉 공무원들에게 이제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아전을 죽이고 이 아전놈들이 바로 중간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횡령해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더 분에 풀리지 않아.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2월 20일에서 23일에는 봉기의 불길이 외곽으로 확대되어 농민들은 괴롭히던 양반, 부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이렇게 3단계로 치닫게 됩니다. 점점 봉기가 세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기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선 진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여기 한번 볼게요. 중앙관리를 파견했대요.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문제를 일으킨 지방관과 아전을 처벌하는 한편 봉기 주모자와 가담자를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다라고 해요. 정부는 삼정 이정청, 이 단어 중요합니다. 이 기구를 두어 농민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여러 시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 봉기는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시적인 개선안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농민 봉기는 계속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가는 농민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했는데 그 기구의 이름 삼정이정청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관리를 파견한다 라고 했죠. 이때 파견된 관리의 이름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가 누구냐? 바로 박규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 이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임술 농민봉기 영상 그리고 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역사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표를 나눠줬어요. 학습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표에다가 간단한 카드 뉴스의 형식으로 임술 농민봉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해주세요. 짠! 저도 했습니다. 제가 비록 그림 실력이 굉장히 허접하지만 저도 같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 한국에 대한 횡포, 그리고 삼정이정청 설치와 그리고 그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졸라맨으로 그려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요약했는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교를 믿는 친구들 있나요?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교실에서 손을 들어봐라 라고 물어보면 대략 3분의 1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종교를 왜 믿을까 사람들은? 그러면 또 친구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따라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종교를 믿는 여러분 혹은 믿지 않는 여러분 왜 종교라는 게 있고 왜 종교를 믿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종교를 믿는 이유는 다양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사는 게 힘들어서 이 현생이 힘들다 보니까 신에게 잘 살게 해달라고 빌다 보니 종교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보단 힘들 때 신을 찾게 돼요. 이 시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현생이 아닌 죽고 나서의 세상에서라도 행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기도를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종교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교는 도참이라는 것입니다. 도참은 앞날의 기륭에 대한 예언을 믿는 사상이에요. 이 예언이라는 게 누군가 입장에선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참은 당연히 이 당시 농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래, 지금 이 조선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올지도 몰라 라는 마음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도참 사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천 개벽 사상. 이 조선이 멸망하고 새로운 더 좋은 세상이 등장할 거다 라는 후천 개벽 사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감록이라고 해요. 조선은 누가 세웠어요? 이성계가 세웠어요.
이씨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씨의 나라 조선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씨의 나라인 조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정씨의 왕조가 등장하면 좋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감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속신앙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무당이나 아니면 사주를 믿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무속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무속신앙은 미륵신앙, 즉 옛날에 궁예가 말했던 거 있죠. 짐은 미륵이니라 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미륵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삼국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기 어려울 때마다 유행하고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참 사상은 백성들에게 정신적으로라도 그래 지금은 살기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라는 그런 위안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이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들 천주교는 오늘날에도 유명한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천주교가 사실 조선에 처음 들어올 때는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서양 학문이다 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천주교가 서학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점차 신앙으로 되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 탄압받는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예요.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제사 지내죠. 그리고 신분제를 인정하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 핵심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해요. 천주교는 조상신은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조상을 숭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신분제를 인정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는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탄압 과정에서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약용 집안이 뿌리 깊은 천주교 집안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주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처형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숭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숭훈 선생이라고 해요.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종교 보시면 이 서학, 천주교에 대항해 동양의 학문, 동양의 종교를 만들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재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양의 것을 꼭 믿어야 하는가? 우리 동양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믿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학은 이름 자체는 서학, 천주교에 반대한다 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만들었지만 사실 내용, 교리 자체는 천주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 비슷해요. 인내청,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사상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라는 것이고요. 신분차별과 노비제를 반대한다 라는 점 천주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TMI를 또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 보시면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곧 있으면 어린이의 날 어떤 날이 있죠? 5월 5일이 있죠. 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방정환 선생님이죠. 자,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을까? 바로 이 방정환 선생님이 믿던 종교가 무엇이었냐? 동학이에요. 동학을 믿었고 그 동학에서 어린이를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창시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치? 최재우에게 감사해야겠죠? 덕분에 어린이날 하루라도 쉬는 날이 생겼으니까. 자,
이러한 최재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집니다. 당연하죠. 노비제를 반대하고 신분차별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 이꼬아 보이겠어요. 자고로 왕조 국가에서는 왕을 숭배해야 되는데 갑자기 웬 등장한 뜬금없는 최재우라는 놈, 동학의 창시자라고 나대니까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 최재우는 사회를 어지럽혔다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하게 되고 이 동학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학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동학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학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리는 그냥 이 당시 동학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생겼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도 정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세도 정치 시기 1800년에서 1863년에 대한 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하셨으면 이제 잠시 일시정시를 하시고 우리 같이 형성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한 시예요. 이때 당시 유행했던 시인데 이 시를 만든 사람,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약용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정약용 선생이 쓴 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재상, 대감자리 모두 차지하고 관찰사, 절제사도 차지하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우리는 이러한 가문을 뭐라고 했냐? 세도 가문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정치 형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시 역시 정약용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지은 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전에서 젊은 안악이 울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데 관청문을 향해 울부짖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네요. 남편이 출정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고로 남자가 스스로 생식기를 잘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소. 시아버지 돌아가 이미 상복을 입었고 갓난아이는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근데 뒤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군정을 걷어간다 라는 거겠죠. 자, 군정이라는 건 16에서 60세 남성에게만 걷는 세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걷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리고 갓난아기에게까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자가 뭐까지 하게 된다? 스스로 생식기를 잘라서 라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걷지 마세요 라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세금제도 군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기역과 관련하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기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서쪽 땅을 버림이 더러운 흙과 다름이 없다. 심지어 권문세가의 노비들도 서쪽 땅 사람들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고 일컫는다. 서쪽 땅에 있는 자가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이 서쪽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조선의 서쪽 이 부분 평안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자, 니은과 같은 정치 형태 볼게요. 지금 나이 어린 임금 위에 권신들이 간악한 짓을 하고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 정치 형태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계약하고 나서 제가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 드릴 겁니다. 4번 문제를 다 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시크릿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 시크릿 메시지를 적는 것까지 하면 4번 문제 완료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도정치와 농민분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역사 2 교과서를
보도록 할 겁니다. 역사 1이 교과서가 없어서 교과서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학습지가 없더라도 교과서 역사 2 피고 같이 영상 보시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